안녕하세요. 정형외과 전문의 이대영입니다. 오늘은 제가 척추에 대한 강의 네 번째 시리즈로서요. 척추관 협착증 치료의 세길, 양방향 내시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몇 번의 강의를 통해서 허리 통증과 허리 재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여러분한테 드리는 말씀 자체가 어쩌면 여러분들한테 가장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협착증 치료에 있어서 양방향 내시경이 도입이 되고 양방향 내시경 치료 자체의 기술이 상당히 향상이 되면서 협착증 치료 방식이 기존 치료 방식과 기존의 치료 형태와 많이 다른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고 실제로 이루어질 수 있는 사례들을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환에 대한 올바른 이해도 물론 협착증이 무조건 수술적인 치료를 필요한 경우는 아니지만 수술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 기존의 방식과 상당히 다른 개념으로 치료가 가능하다는 걸 여러분께 실질적으로 알려드리는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오늘은 네 번째 시간이고요. 세 번째 시간에 대한 제가 정리를 하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리 디스크 치료는 초기 요통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초기 요통이 있을 때 관리를 잘 해줘서 허리 자체를 보호해주는 형태로 잘 관리를 하셔야지 디스크가 악화되지가 않습니다. 초기 허리 통증일 때 관리가 약간 통증이 좀 좋아졌다고 방심하는 와중에 허리의 디스크가 왕창 탈출이 돼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초기 요통이 있을 때 허리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허리 건강에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허리 디스크에 있어서 자연 치유는 기본적으로는 통증 조절과 생활 습관 교정이 같이 병행이 돼야 됩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환자분들이 병원에서 주사 치료하고 통증만 조절을 하시는 것, 약물 치료 그런 것들에 너무 좀 많이 경도되어 계신데요. 허리 디스크를 자연 치유하기 위해서는 생활 습관이 교정이 돼야 되고 생활 습관이 같이 협력이 되지 않는 한 단순 약물 치료, 주사 치료, 통증 관리만 많은 것만으로는 오랫동안 좋은 결과를 얻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디스크 치료는 보존적인 치료가 원칙이나 아주 심하게 튀어나온 경우에는 디스크 자체에 튀어나온 걸 해결해 주지 않고는 증상이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디스크 치료는 보존적인 치료가 원칙이나 근본적인 치료는 디스크 절제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디스크 초기는 플라워 헤이터님, 디스크 초기는 대부분 흡수된다던데 진통제 먹으며 두고 봐도 될까요? 일단은 경우가 좀 많이 다른 경우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초기 디스크가 생긴 지 얼마 안 된 걸 초기 디스크라고 이해하시는 분들도 있고 디스크가 튀어나온 양이 적은 걸 초기 디스크라고 이해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디스크가 튀어나온 지 얼마 안 됐지만 디스크가 아주 많이 튀어나와서 신경 손상까지 있으신 경우에는 수술적인 치료를 생각하셔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디스크가 초기지만 아주 튀어나온 양이 많지 않을 때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통증 조절과 함께 생활습관 교정이 같이 병행이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통증 조절하는 그 어떤 치료, 시술, 약물, 주사 그 어떤 치료도 디스크가 더 추가로 튀어나오는 걸 막아주지 못합니다. 즉 무슨 뜻이냐면은 생활습관 교정에서 디스크가 더 튀어나오지 않게 하는 생활습관 교정이 있으면서 통증 치료가 돼야지 자연 치료가 이루어지는 거지, 통증만 조절하고 약만 잘 먹는다고 해서 디스크가 자연 치유되는 걸 기대하는 것은 매우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협착증, 노랜드님, 척추 협착증이 무엇인가요? 그러니까 협착증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 넘어갈까 합니다. 협착증은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만성 허리 척추 질환의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두 가지 축은 디스크와 협착증입니다. 그럼 디스크랑 협착증은 어떻게 다르냐? 급성 허리 통증은 일반적으로 디스크라고 보시면 되고요. 만성 허리 통증은 일반적으로 협착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협착증이란 과연 무엇이냐? 퇴행성 변화로 신경이 지나가는 척추관이 좁아져서 생기는 질환을 의미합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나이가 들면은 우리가 피부가 거칠거칠해듯이 디스크도 퇴행성 변화를 겪게 됩니다. 따라서 디스크가 퇴행성 변화가 생기고 나이가 들게 되면은 이런저런 이로 후관절을 잡고 있는 인대가 느슨해지고 디스크가 높이가 낮으면 관절이 흔들리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디스크의 퇴행성 변화와
후관절이 불안정해지게 되면은 후관절과 황색 인대가 두꺼워지면서 관절염이 오게 됩니다. 즉 점점 노화의 과정의 일부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런 식으로 노화가 진행되면서 보시는 것처럼 척추관 자체가 좁아져서 생기는 질환, 이것을 척추관 협착증이라고 정의하시면 되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기본적으로는 척추관 협착증이라는 게 결국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관절염, 퇴행성 질환이 계속 진행하는 거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협착증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는 회복이 되지 않는 질환, 계속 진행하는 질환이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하지만 이런 식으로 협착증을 생각하시는 것 자체가 오히려 너무 협착증에 대한 공포를 조장할 수 있기 때문에 협착증은 기본적으로 연세가 드시면은 누구한테나 정도에는 차이가 있지만 오시는 질환이라고 보면 됩니다. 단지 누구한테나 오고 자연 회복이 안 되는 상황이긴 한데 이걸 어떻게 관리하느냐, 그리고 심한 협착증에선 또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중요한 거지, 자연 회복이 안 되는 질환이라고 해서 너무 두려워하거나 그 자체가 수술적 치료를 의미하는 건 아니시기 때문에 절대로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협착증은 나이가 들면 퇴행성 변화로 누구나 오는 질환이고, 일단 협착증이 오게 되면은 더 이상 나빠지지 않기 위한 적극적인 의료적인 치료, 그리고 환자 스스로의 노력이 필요한 질환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협착증의 특징이 무엇이냐? 일반적으로 여러분들도 대부분 알고 계시지만 협착증은 진행하는 병, 그러니까 나이는 젊어질 수 없겠죠. 협착증은 진행하는 병, 노화에 따른 병이고요. 디스크는 기본적으로는 디스크가 급속도로 튀어나온 거는 흡수가 됩니다. 평탄화되는 과정을 겪습니다. 튀어나온 디스크는 불합리하게 튀어나온 부분이 나이가 들면서 천천히 흡수가 되면서 평탄화되는 과정을 겪습니다. 따라서 디스크 자체를 볼 때는 튀어나온 디스크는 점점 흡수되는 질환이기 때문에 자연 치유되는 병이라는 개념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협착증은 퇴행성 변화, 나이가 들면서 진행하는 병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진행하는 병이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이 두 가지 대표적인 질환의 성격은 매우 다릅니다. 협착증성 요통의 특징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협착증은 기본적으로는 허리 통증은 참으실 만한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허리와 엉치를 혼동하지 않고 얘기하시면은 허리 통증이 크신 분이 많지가 않습니다. 제 첫 번째 강의에서 말씀드렸지만 허리라는 것은 허리띠와 몸의 중심이 만나는 선, 거기가 허리입니다. 그거보다 조금 더 아래나 양쪽이 아프신 거는 허리가 아니라 엉치나 다른 부위입니다. 협착증은 일반적으로 허리 자체의 통증은 크지 않습니다. 원빈도 예, 협착증과 디스크는 일반인도 구분이 가능한데, 구분하신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제가 증상들을 말씀해 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래요. 그리고 이 협착증성 요통의 특징은 조금씩 더 아파집니다. 즉 무슨 뜻이냐면 어느 날 갑자기 확 더 아파지는 거는 주 진단이 협착이긴 어렵습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협착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나이가 들어가는 과정, 노화의 과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나이가 들어가면서 협착이 어느 정도 진행돼서 좁아진 상태에서 자극이 생겨서 통증이 갑자기 올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협착증은 조금씩 더 아파지는 느낌이기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더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협착증이라고 진단받는 경우는 매우 적습니다. 협착증성 요통의 특징은 기본적으로는 엉덩이와 다리가 저립니다. 신경이 좁아져서 생기는 증상이기 때문에 허리가 불편하신 게 아니라 신경학적 증상이 생기시는 거고요. 또 협착증성 요통의 특징은 허리를 펴기가 어렵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은 허리를 펴게 되면 척추관이 좁아지시게 되고, 허리를 펴게 되면 안 그래도 좁아져 있는 척추관이 더 좁아지기 때문에 척추신경들이 목이 졸리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허리를 펴기 힘들어집니다. 전형적인 양상은 자기는 허리가 아픈지 잘 모르겠는데 가족분들이 누군가가 걸을 때 허리를 자꾸 꾸부정하게 걸으신다면은 그거 자체가 협착증의 가능성을 의심하고 바라보시면 됩니다. 협착증성 요통의 특징은 기본적으로는 어느 날 갑자기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과거에 허리가 꽤 많이 불편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과거에 디스크 파열이나 큰 손상이 있으셨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디스크가 퇴행이 진행되고 관절이 흔들리면서 관절염이 오게 돼서 협착증으로 바뀌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협착증이 어느 정도 진행되신 분들을 대부분한테 여쭤보면은 내가 옛날에 허리가 되게 많이 아픈 적이 있었어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협착성 요통의 특징은 걸을 수 있는 시간이 짧아집니다. 걷다 보면은 협착증이 와 있는 상태에서 걷다 보면은 척추신경에 산소 공급이 안 돼서 걸을 수 있는 시간이 점점 짧아지는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까지 협착증의 그 증상들에 대해 특징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협착증을 진단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자분들이 협착증 병원 가서 협착증을 어떻게 예방하실 수 있나요? 협착증을 그러니까 예방한다는 관점보다는요, 예방까지는 굳이 하실 필요 없으시고요. 초기 협착증일 때 관리를 잘해서 진행을 안 시키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협착증을 완전한 형태로 예방을 한다는 건 내가 나이를 먹지 않겠다, 내가 노화가 되지 않겠다랑 비슷한 얘기이기 때문에 초기 협착증 상태에서 잘 관리하셔서 중등도나 고도의 협착증으로 진행하지 않게 만드시는 걸로 충분한 거지, 협착증 자체를 예방하거나 막으려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다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는 나이가 들면 누구든지 어느 정도의 협착은 생깁니다. 단지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협착증을 진단하는 방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자분들이 요새 병원에 가시면 엑스레이를 왜 찍는지 의사 선생님들이 잘 설명을 안 드리잖아요. 저도 외래에서 자세히 설명하기는 조금 어려운데요. 실제로 제가 엑스레이를 왜 찍는지 어떻게 하는지를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2세 남자 환자시고 50m 이상 걷기 어렵다고 하셨습니다. 이분 엑스레이를 보시면은 화면을 좀 확대해서 보여주시면 드러나실 것 같긴 한데, 여기 동그라미 친 부분에 척추뼈 사이의 간격이 매우 좁아진 게 보이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위쪽은 척추뼈랑 척추뼈 사이 간격이 높은데 간격이 좁아져 있고요. 서 있는 자세를 찍은 측면 사진에서도 위쪽이나 아래쪽에 비해서 척추뼈 사이 간격이 좁아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척추뼈 뒷면이 어긋나 있고요. 이런 식으로 척추뼈가 어긋나는 게 보입니다. 즉 엑스레이에서 좁아진 뼈 사이의 간격, 즉 디스크의 퇴행을 확인하고 척추뼈의 불안정성, 척추뼈가 흔들림을 확인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척추 협착증의 원인에 정확히 나와 있는 이 두 가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정면 엑스레이에서 보시면은 척추뼈랑 후관절이라고 합니다. 척추뼈랑 뼈랑 연결되어 있는 부위가 이 위쪽은 선명하게 보이는데, 확대해서 보여주시면 조금 보이실지 모르겠는데요. 이 위쪽은 뼈랑 뼈랑 연결하는 부위가 선명하게 보이는데, 이 아래쪽은 뼈랑 뼈랑 연결되는 부위가 뿌옇게 보입니다. 즉 무슨 뜻이냐면은 관절염이 있다는 걸 의미하고요. 굽혔다 폈다 하면서 엑스레이를 찍어보면 척추뼈 사이가 흔들리는 모습이 관찰됩니다. 즉 무슨 뜻이냐면, 이런 식으로 척추관 협착증에서 엑스레이는 척추뼈의 관절염, 척추의 흔들림, 척추의 디스크의 퇴행성 변화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들은 직접적으로 신경이 눌리는 걸 확인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런 엑스레이를 통해서 우리는 이분한테 협착증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걸 강하게 의심할 수가 있습니다. 아예 척추에도 관절염이 있으시고요. 이 관절염이 협착의 형태로 나타나신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는. 그래서 신경이 눌리는 걸 결국 확인해야지 어느 정도 협착이 진행됐는지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MRI를 촬영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MRI를 촬영하게 되면은 척추신경이 내려가는 이러한 고속도로가 병목 현상이 생기면서 좁아져 있는 게 보입니다. 즉 정면을 잘라보면은 위에서 자른 영상을 보면은 척추관 자체가 정상적인 넓이에 비해서 3분의 1 이하로 확 줄어들어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동그란 부분이 신경입니다. 이 전체 원래의 협착이 없었으니 이 전체 공간을 채우고 있었어야 될 신경이 이런 식으로 좁은 영역으로 좁아져 있는 거고요. 아이고. 요 아래쪽에 있는 것도 보시면은 이 전체를 채우고 있어야 될 신경이 아주 작은 부분으로 좁아져 있습니다. 즉 척추관이 협착 말 그대로 협착증의 한글 뜻에 맞게 협착 상태가 생기는 게 협착증이시고요. 이 협착증 자체를 협착의 정도를 확인하려면은 기본적으로는 MRI가 필수적입니다. 클라우디아님, 엑스레이 싸고 좋은 검사가 맞습니다. 그런데 협착 자체의 정도나 치료 방침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협착이 어느 정도 있는지,
신경이 어느 정도 눌려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협착증이 필요합니다. MRI가 필요합니다. 협착증의 비수술 치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협착증은 수술을 꼭 하는 병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는. 협착증은 기본적으로는 관리하는 질환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전체 인구에서 어떤 조사에서는 뭐 반 이상의 협착, 뭐 노령층에서 80% 이상의 협착이 있다는 말도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모든 협착증은 수술적인 치료가 필요한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는 모든 협착증은 퇴행을 지연하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협착증이 일단 진단된 상태에서는 비협착증의 비수술 치료는 크게 보시면은 두 가지 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통증을 조절하는 치료, 약물 주사 시술. 이 모든 것들은 통증을 조절하는 치료지 협착이 진행하지 않게 만들어줄 수 없습니다. 젊게 해주는 회춘을 해주는 약은 없습니다. 아쉽게도 아직까지. 그리고 생활습관 교정. 무슨 뜻이냐면 허리에 추가적으로 떨어지는 힘을 줄여주는 것. 이 두 가지가 같이 병행이 돼야지 퇴행이 진연되면서 협착증을 비수술적으로 치료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통증을 줄이는 것은 근본적인 해법이 아니라 현재를 잘 견딜 수 있게 해준다가 맞는 표현이고요. 생활습관 교정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허리의 부하를 줄이는 것이 퇴행을 지연시키고 근본적인 치료에 이르게 해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저는 수술하는 사람이긴 하지만 비수술적인 치료, 환자분들의 생활습관 교정에 대해서도 올바른 정보를 주려고 매우 노력하는 부분이고, 환자분들한테 지금 말씀드리는 이 내용은 제가 두 번째 강의에서 드렸던 내용이지만 나중에 기회 있으면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릴까 합니다. 어찌됐든 제가 말씀드린 협착증에서 생활습관 협착이 진행하지 않게 하려면은 환자분들한테 의사 선생님들이 자세 바로 하라고 그러고 서로 자세 바로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여러분들은 실제로 자세를 어떻게 해야 자세가 바로 되는지 잘 모르신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제가 자세를 바로 하는 법에서 라푼젤님 왼쪽 허리가 아프면서 엉치 밑으로 타고 내려서 왼쪽 그걸 밟고 싶어요. 그럼 협착증인가요? 환자분 라푼젤님이 말씀하신 증상은 방사통의 전형적인 증상을 얘기하신 거고요. 협착증은 실질적으로 척추관이 협착이 된 걸 확인해야 협착증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협착증에서 생길 수 있는 증상이냐 물어보면은 제가 맞다고 말씀을 드릴 텐데요. 문제는 일반적으로 중심성 협착증 같은 경우에는 양측의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양쪽에 비슷하게 증상이 와야 되는데, 한쪽만 왼쪽 허리가 아프면서 한쪽만 증상이 있으시다면은, 그리고 환자분이 왼쪽 허리가 아프다고 하셨지만 실은 그건 왼쪽 허리가 아니라 왼쪽 엉치일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은 허리는 기본적으로 아주 좁은 곳이기 때문에 허리 자체의 통증을 오른쪽 왼쪽을 구별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왼쪽 엉치 쪽에 통증이 있으신 걸 왼쪽 통증이라고 말씀하실 가능성이 크고요. 오른쪽에 증상이 전혀 없는 경우라면은 기본적으로 중심성 협착이라기보다는 척추신경이 나가는 외측 한쪽으로 측면에 치우친 부분에 협착이 있을 가능성, 이 있습니다. 물론 그게 디스크가 있을 가능성이 있고요. 그러면은 환자분의 증상 가지고 추정할 수 있는 거는 환자분은 왼쪽 다리 쪽으로 하지에 방사통이 있고 일종의 신경자극 증상이 있습니다 라고 제가 해석해 드릴 수 있는 거고요. 그 원인에 대해서는 엑스레이 같은 걸 찍어봐서 척추의 불안정성, 척추 관절이 좁아진 것, 척추에 흔들림이 있다면은 협착증 때문에 환자분이 그럴 가능성이 크겠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엑스레이를 찍어봤는데 디스크의 높이나 흔들림 같은 것이 완전히 정상적이라면은 환자분은 디스크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라고 제가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거고요. 비로소 MRI를 찍어봐야 비로소 환자분이 디스크 때문인지 협착증 때문인지, 디스크나 협착증이 심하지 않은데 신경자극 증상 때문인지를 구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제가 진단의 과정을 설명드린 겁니다. 증상이 진단으로 넘어가는 것들은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너무 섣부르게 진단을 생각하시는 것은 조금 오류에 빠지실 가능성이 큽니다. 제가 바른 자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 환자분들이 모두 여기 강의를 들으시는 모든 분이 바른 자세를 어떻게 취할 수 있는지 제가 아주 중요한 정보를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이렇게 체계적으로 설명해 주신 분이 별로 없습니다. 주의 깊게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기본적으로는 환자분들한테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앉아있을 때 허리가 아픈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환자분들은 자꾸 앉은 자세를 고치려고 하세요. 근데 대부분 그게 답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평소에 바르게 서지 못하는 사람이
똑바로 바르게 앉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꾸부정하게 걷는 사람이 바르게 설 수가 없습니다. 즉 무슨 뜻이냐면은 자세를 바로 하기 위해서는 바르게 걷는 습관이 먼저 들어있는 사람이 먼저 들이고, 그 다음에 바르게 서는 습관을 들이고, 그 다음에 바르게 앉는 습관을 들여야지 습관이 바뀔 가능성이 큽니다. 앉은 자세에서 아프다고 해서 앉은 자세에서 약간의 스트레칭을 해주는 거는 근본적으로 자세를 바꾸는데 크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협착증이 있을 때 허리 벨트를 사용하는 게 좋은가요? 영향은 미칠 수 있지만 꾸부정하게 앉는지 똑바로 앉는지에 비해서는 그건 아주 작은 영향이기 때문에 작은 영향이 있는 걸 먼저 생각하는 건 논리적인 오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협착증이 있을 때는 제가 말씀드린 이 자세와 좀 이따 얘기는 허리를 바르게 숙이는 습관, 이 두 가지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게 한 100 정도 중요하다면 벨트는 한 5, 6, 7, 8? 아주 훨씬 낮은 강도로 중요하기 때문에 그걸 중요성을 굳이 고려하실 필요가 없다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바른 자세에 대해서 환자분들한테 내가 자세를 바르고 싶으면 일단 걷기부터 하셔야 됩니다. 걸을 때 내가 똑바로 걷는지 확인을 하셔서 걷는 게 똑바로 걷는 게 습관이 되시고, 그 다음에 바르게 서기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바르게 서는 게 잘 되는지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바르게 앉기 연습을 하시고, 그 다음에 바르게 앉아서 숙이기 연습. 이런 식으로 자세를 교정하시는, 바른 자세를 만드시려는 노력이 순차적으로 필요하십니다. 그리고 허리를 바르게 숙이는 연습이 습관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물건을 안전하게 들려면은 배에 힘을 주고 허벅지로 버티면서, 무릎으로 버티면서 엉덩이로 물건을 들어줘야지 허리에 부담이 적게 간다는 것을 물건을 조금만 무거운 물건 들어보신 분들은 모두 압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운동을 하거나 헬스를 해서 허벅지 근육이나 엉덩이 근육이 왕창 많이 강해진 상태에서 복근에 배에 힘이 떨어져 있다면 이게 어떤 결과로 다가오냐면은 허벅지나 엉덩이는 강한데 복근이 약하면 허리에 훨씬 더 강한 힘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육체미 하시는 분이시나 헬스 하시는 분들이 허리를 다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복근은 그렇게까지 강화하기가 어렵고 그렇게까지 강화가 잘 안 됩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허벅지 근육이랑 엉덩이 근육은 강화가 잘 됩니다. 그래서 강화가 잘 되는 근육 위주로 열심히 키우고 나서 물건을 확 들어버리면은 허리에 어마어마한 힘이 전달되면서 허리가 망가질 가능성이 생기는 겁니다. 환자분들께서 내가 허리를 숙여야 하는 일을 하셔야 된다면은 기본적으로는 배에 힘을 주는 습관을 들이셔야 되고요. 이 배에 힘을 주는 습관이 견딜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허벅다리를 같이 쓰는 연습을 하셔야 되고요. 이 범위 내에서 엉덩이 근육을 강화하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바르게 허리를 숙이는 이런 습관이 몸에 들어 계시면은 똑같이 무거운 물건을 두고 똑같이 일을 하시더라도 허리에 떨어지는 힘을 이런 조건을 지키지 않으시는 분들보다 적어도 추정컨대 20-30% 이상은 허리의 부하를 줄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허리에 갑자기 문제가 생기시는 분들은 이 원칙이 깨지는 순간, 바르게 허리 숙이기의 원칙이 깨지는 순간 허리에 디스크가 터지고 협착증이 심해져서 병원에 실려오시는 경우가 생기는 겁니다. 바르게 허리 숙이는 습관이 되시면은, 그래서 제가 초기 협착증 관리에서 말씀드린 건 이겁니다. 협착증이 일단 진단이 되면은 통증 조절은 의사 선생님이랑 상의해서 주사 치료하시든지 약물을 하시든지 아니면 시술하셔도 다 하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일상 습관에서 이런 이 두 가지 원칙, 바른 자세와 바르게 허리 숙이기 원칙을 실천을 같이 노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 노력이 따르지 않으면 어떤 주사나 어떤 치료도 통증을 줄이고 생활 습관을 고치지 못하게 만들면 오히려 협착증의 진행을 더 빠르게 만드는 치료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꼭 명심하시고요. 허리 아픈 초기에 이 두 가지 조건을 잘 지키시는 분은 전 조심스럽게 초기 협착증이 중기 협착증이나 고도의 협착증으로 진행할 경우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환자분들한테, 방송을 보시는 모든 분들한테 저는 이 말씀을 꼭 전달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기본적으로 양방향 내시경을 전문적으로 수술을 하는 사람입니다. 양방향 내시경으로 협착증 치료를 전문적으로 합니다. 양방향 내시경이 내시경으로 하면 조금 째서 막연히 좋겠지라고 환자분들이 생각을 하시는데 단순히 조금 째서 좋겠지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협착증에 수술이 필요한 경우는
통증 조절이 안 되고 충분한 보존적인 치료가 실패한 경우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걸 좀 해석을 해드릴게요. 저는 어떤 식으로 얘기하냐면은 환자분의 일상적 생활이 유지가 되지 않는, 직장 생활, 사회 생활이 유지가 되지 않는 경우, 통증 조절이 안 되고 안 되는 정도가 내의 평소에 직업 활동, 사회 활동 유지가 안 되시는 경우라면은 약물이나 주사 치료 시술로 저는 적극적으로 수술 치료를 권하는 편입니다. 수술이 좋은 건 아니지만 수술을 해서 환자분이 사회생활로 복귀시키도록 자신이 대부분의 경우는 전 있습니다. 특히 양방향 내시경으로 치료할 땐 더더욱 그렇습니다. 협착증에 수술이 필요한 경우에 대해서 제가 세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새는 척추 수술에 대한 공포가 너무 커서 수술이 남용도 문제지만 수술을 너무 안 하는 것도 문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협착증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시게 되면은 바른 자세 유지가 안 됩니다. 허리를 구부정하게 걸으시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허리를 구부정하게 걷게 되면은 허리가 협착증이 별로 없으신 멀쩡한 허리도 구부정하게 자꾸 걸으면 망가지고 허리가 자꾸 아픕니다. 근데 게다가 협착증이 있으신 분이 허리를 계속 구부정하게 걸으면은 허리가 훨씬 더 빨리 망가져서 나중에 어떤 치료를 하더라도 별로 효과가 없는 상태로 번지시게 됩니다. 그래서 90세, 85세, 기존에 치료하셨으면 행복하게 사셨을 분이 90세, 85세가 돼서 저를 찾아오십니다. 내시경을 하니까 부담이 덜 된다고. 되게 안타까운 일입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초기에 일상생활이 안 될 정도 구부정한 허리가 되시면 그때 치료를 하셨으면은 지금 치료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결과, 훨씬 더 행복하게 인생을 지내실 수 있으셨는데 수술이 너무 두렵고 무서워서 구부정한 허리로 계속 지내시다가 치료를 해도 훨씬 더 나쁜 결과를 얻으시는 분들을 너무너무 많이 봅니다. 따라서 환자분들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바른 자세 유지가 필요합니다. 복근을 키워야겠다. 복근을 키우는 데도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배의 겉근육과 배의 속근육이 있는데요. 배의 겉근육은 자세 잡을 때 활용하는 방법으로 쓰시는 게 좋고요. 왜냐하면은 배의 겉근육을 계속 지속적으로 쓰면 근육에 피로가 쌓이기 때문에 그걸 계속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배의 심부 근육을 활용해서 보통 운동을 하시는 게 좋고요. 환자분들한테 재활을 얘기하시면 제가 꼭 말씀드리는 거는 환자분들은 언제나 잠재적으로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다. 내가 운동을 해서 이 통증을 극복해야겠다. 그건 틀린 생각입니다. 재활은 자전거 타기랑 비슷한 겁니다. 운동을 해서 힘을 기르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근육들을 균형 있게 사용하게 하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지금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가 자전거 타는 걸 배울 때 근육이 아프지 않잖아요. 처음 배울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근육들을 잘 조합해서 쓰면 자전거가 저절로 타지고요. 자전거를 계속 타다 보면은 나중에 신경 안 써도 자전거를 탈 수 있습니다. 지금 무슨 뜻이냐면은 배에 힘을 주는 습관을 들이다 보면은 배에 힘을 주는 습관이 저절로 들고요. 자세를 바로 하는 습관을 들이다 보면 자세가 저절로 바로 되고요. 배에 힘을 주면서 허벅다리를 같이 연결해서 쓰는 습관을 들이면은 자연스럽게 그게 되는 거지. 뭔가 운동으로 근육을 키워서 문제를 해결했다는 생각은 보통은 별로 어울리지 않습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관절의 보호는 코어디네이션이라고 부르는데 주변 근육에 협조되는 범위 내에서 근력이 강해져야지 그게 실질적인 의미의 근력인 거지. 비정상적으로 한 가지 근력만 키우는 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배보다 허벅다리 근력이 강해지면 허리가 훨씬 더 위험해지는 거와 비슷한 결과를 부를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거는 제가 외래에서 맨날 드리는 말씀인데 아무튼 이제 협착증 수술이 필요한 경우는 다리에 힘이 떨어지는 경우도 수술적인 치료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기존의 보수적인 분들은 그러니까 유압술밖에 치료에 대안이 없을 때는 다리에 마비가 어느 정도 오는 걸 감수하라고 그러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리에 일단 마비가 와버리게 되면은 그 온 마비는 짧게는 2주, 한 달 이상 지나면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마비가 힘이 다시 생기지가 않아요. 그러면은 마비가 일단 힘이 떨어진 경우에는 추후 큰 불편감이 남을 수가 있기 때문에 다리에 힘이 떨어졌을 때는 통증은 좀 덜해졌더라도 수술을 적극적으로 생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통증이 어느 정도 진행되면은 통증을 넘어서 감각이 이상해집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허리를 많이 쓰지 않을 때도 자려고 누울 때도 다리가 먹먹하고 다리가 이상하고 벌레 기어가는 이상한 느낌이 듭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 이상 감각이 점점 확대가 됩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운동신경도 일정 시간 지나면 연구 손상을 입어서 마비가 있지만 감각신경도 일정 시간이 지나면은 마비 상태로서 연구 손상을 입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에는 수술적인 치료를 해줘도 신경이 완벽하게 감압돼도 감각이 제대로 돌아가지가 않고요. 이런 이상 감각이 남으신 분들은 우울증이나 심리적 불안 같은 것들이 많아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못 하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통증이 좀 덜해졌고 아픈 건 좀 덜한데 감각 이상이 더 심해지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이런 것들을 방치하시면 안 됩니다. 뭐 이런저런 자가치료나 재활치료나 운동치료에 매달리시는 게 아니라 수술을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는 게 문제를 키우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인 경우가 많습니다. 협착증의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금 빠르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협착증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걸 기본적으로 좁아진 병입니다. 척추관이 좁아진 병입니다. 그럼 치료는 감압술밖에 없습니다. 다른 치료는 아무것도 좁아진 걸 넓혀주는 것 이상의 치료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협착증의 수술적인 치료는 감압술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기존에 감압술 이외에 유압술이 되게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협착증 수술했다고 그러는데 나사못을 받고 큰 수술을 하신 분들 주변에서 누구나 보실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그건 협착증에 대한 치료가 아닙니다. 협착증의 부증상을 치료하기 위한 치료지 협착증 자체를 치료하기 위한 치료가 아닙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협착증은 기본적으로 신경학적 증상을 감압술로 치료하고 척추가 흔들리는 게 있을 때, 척추가 숙지는 경우가 있을 때 유압술을 하는 겁니다. 불안정성이 심하게 동반되지 않는 경우, 아주 극단적인 불안정성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유압술하는 건 매우 신중해야 됩니다. 척추 원로 선생님들이 척추 수술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건 대부분 이 유압술을 함부로 하지 말라는 것, 그리고 보존적인 치료가 별로 없는데 수술을 하지 말라는 이 두 가지입니다. 우리나라 환자분들이 척추 수술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갖는 경우가 제일 큰 게 이 유압술 때문입니다. 유압술은 아주 신중하게 해야 되는 수술입니다. 제가 유압술을 제가 하는 경우도 나중에 제가 따로 강의를 만들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지만, 일반적인 협착증에서 유압술은 하시면 안 됩니다. 허리 통증이 약간 동반돼 있다 하더라도. 유영성님, 수술이 필요한 사람들은 수술을 해야 되는데 그냥 두면 낫겠지 하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건 겁니다. 통증이 좋아졌는데 마비가 진행하고, 통증은 좋아졌는데 이상 감각이 진행하는 경우가 많고, 통증은 좋아졌는데 허리가 굽어지시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은 적극적으로 수술적 치료에 대해서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감압술은 이런 식으로 보시는 것처럼 좁아진 척추관을, 신경관을 넓혀주는 겁니다. 그냥 다른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협착증이 좁아진 거니까 넓혀주는 겁니다. 그럼 원인이 제거됐으니까 해결이 되시겠죠? 협착증의 기본적인 치료는 감압술입니다. 협착증과 동반되게 척추뼈가 흔들리는 경우, 이건 약간 흔들리는 경우가 아니라 전방 전이증이 있는 경우입니다. 이런 식으로 척추뼈가 많이 흔들리면서 신경이 눌리는 경우, 척추관이 좁아진 경우에는 이 흔들림을 잡아줘야지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런 식으로 나사못을 박는, 여기 보시면은 나사못이 보입니다. 그리고 척추뼈 사이에 넣은 것들이 보이는데 사진이 조금 전달이 덜 되는데, 이런 식으로 나사못을 박아서 척추를 유압시킵니다. 이거는 불안정할 때 하는 치료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양방 내시경으로 하면 이렇게 기존 내시경보다 고령도 잘 하실 수 있고, 제가 이건 나중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어찌됐든 유압술도 양방 내시경으로 해서 옛날보다 훨씬 더 획기적으로 몸의 부담을 줄여서, 그러니까 기존의 방식대로 유압술을 하시면은 다리는 안 아픈데 환자가 거의 체력이 너무 떨어지셔가지고 환자분들이 수개월째 너무너무 힘들어하시고,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은 다리는 좋아졌는데 수술 후에 힘들어하는 과정에서 치매가 악화되신다거나 우울증이 생기시거나 다른 문제들로 실질적으로 아주 곤란해 하시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은 양방 내시경으로 치료하시면은 수술 후에 통증이나 전신적인 컨디션이 떨어지는 걸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유압술도 양방 내시경 하는 게 좋긴 합니다. 근데 그거 자체는 제가 나중에 다음 강의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어찌됐든 유압술은 이런 식으로 척추가 흔들릴 때만 하는 치료입니다. 협착증인데 왜 우리가 유압술이랑 감압술이 왜 이렇게 혼재되어 있고 정리가 잘 안 되는지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압술의 문제는 기존에 샤롯기님 어머니가 협착증 통증과 함께 허리가 점점 굽어지시는데, 조금이라도 협착증 통증과 함께 허리가 굽어지시는 거는 실질적으로 허리뼈가 휘는 게 아니라
피면 아프시기 때문에 허리가 굽어지시는 거고요. 정밀 검사 해보시고 협착이 고도의 협착증이 있으면 내시경 치료 하셔야 됩니다.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어머니 허리가 안 휠 수가 있는데 휜 상태로 계속 지내시다 보면 허리가 더 빨리 망가져서 나중에는 어떤 치료에도 별로 호전이 안 되십니다. 그리고 협착증은 기본적으로 한 번 생기면, 고도의 협착증은 한 번 생기면은 무슨 일을 해도 절대로 회복되지 않습니다. 어머니가 걷다 보면 허리가 휘어지시는 부분이, 점점 굽어지시는 부분이 보이시면은 꼭 병원에서 진료를 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MRI 꼭 찍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감압술은 기본적으로는 수술한 부분의 허리를 약하게 만드는 문제가 있고요. 유압술을 하면은 수술한 부위의 통증은 줄이는데 한 마디가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래 위의 마디를 망가뜨리게 됩니다. 그래서 해결해야 될 문제는, 감압술은 치료한 분절이 약해지는 거, 유압술은 인접 분절이 약해지는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각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척추 의사들이 노력을 해왔습니다. 말씀을 드리자면은, 감압술에 허리가 치료 분절이 퇴행되는 걸 막기 위해서 최소 침습 치료가 발달해 왔습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똑같이 협착증을 넓혀주는데 최대한 골 절제를 줄이고 최대한 뼈를 적게 건드리고 후방의 관절을 적게 건드리기 위한 최소 침습 치료라는 노력이 있어 왔고요. 그리고 유압술을, 척추뼈가 고정이 돼서 아래 위가 망가지는 걸 막아주기 위해서 그 유압 대신 움직일 수 있는 디스크를 넣어서 움직임을 만들어서 아래 위 관절의 힘을 증가하는 걸 줄이기 위한 시도가 있었습니다. 저는 현재까지 밝혀진 거는 인공 디스크 수술은 움직임을 보존하는 효과가 오래 가지 않아서 지속성을 크게 높여주지 않는다는 게 현재까지 결론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최소 침습 치료에서는 많은 노력들이 있는데 제가 아직까지 장기간 팔로우업은 없어서 이게 확정적으로 된다, 결과적으로 되는 것까지 입증이 되진 않았지만 제가 여러분들의 설명드린 내용은 이 흐름에서 양방향 내시경은 아주 첨단을 달리고 있고 앞으로도 상당히 좋은 효과가, 장기간에 걸쳐서도 상당히 좋은 효과가 남을 거라고 기대해 보셔도 충분하실 거라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해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압술에 신중해야 되는 기존의 척추 수술은 대부분 대학병원, 제가 트레이닝 받을 때도 그랬고요. 지금 현재도 비슷할 겁니다. 척추 선생님들을 대학병원, 그러니까 큰 병원에 있는 척추 선생님들 수술의 80%는 유압술입니다. 척추 유압을 하는데 이렇게 유압을 하고 나면은 아래 위 관절에 퇴행이 오게 됩니다. 그리고 퇴행성 변화는, 원래 퇴행성 변화는 여러 군데가 동시에 오는데 한 군데 퇴행성 변화가 심한 곳을 유압술을 해놓고 나면 아래 위 관절의 퇴행이 더 가속화가 됩니다. 그럼 시간이 지나면 당연히 불편해지시겠죠? 그럼 이제 수술을 또 해야 됩니다. 근데 수술을 또 하게 되면은 그 위에 건 또 괜찮느냐? 그 위에 것도 또 올려야 됩니다. 그럼 허리가 계속 아픈 와중에서 올릴지 말지를 계속 생각하면서 환자분은 나이가 들어가시는 거게 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유압술은 아주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할머니가 심장 질환을 앓고 계신데 수술을 위험하다고 하십니다. 제가 제가 요번 주에 90세 할머니도 치료했고요. 기본적으로는 협착증을 수술이 위험하다고 하신 부분이, 정민성님, 수술이 위험하지, 전신 마취를 해서 유압술로만 치료하는 걸 가정을 했을 때 수술이 위험한 걸 수 있고요. 보통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큰 통증을 가지고 계신 부분은 허리 자체가 아파서 그렇게 큰 통증 가지고 계신 분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신경이 눌려서 통증이 있으신 거예요. 그럼 대부분의 경우 하반신 마취만 하고 근육 절개가 없이 신경이 눌린 부분만 감압을 해주면은 심한 통증은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진료를 받아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요. 유압술에 신중해야 되는 이유는 이겁니다. 유압술을 하고 나면은 피할 수 없는 문제가 생깁니다. 유압술은 아주 제한적으로 하시는 게 좋고요.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이겁니다. 양방향 내시경이라는 새로운 파라다임이 생겼고, 기본적으로는 물론 양방향 내시경을 아주 숙달되게 잘하는 사람들만 이게 적용이 되는 건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양방향 내시경으로 피부의 구멍은 조금 뚫고 안에 뼈를 많이 절개해서 수술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럼 양방향 내시경을 하는 자체의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치료를 해도 괜찮은데요. 그러니까 후관절을 보호하고 최소 침습으로 관절을 상하지 않게 하고 치료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감압술을 해줘서 엉덩이나 다리 증상을 잡고 허리 통증은 생활 습관 교정으로 대부분 커버가 가능합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외래에서 진료를 받아보면 허리 여러 분들이 다 무너져 내리신 분들도 일상생활 잘 하시면서 지냅니다. 제가 이 부분은 좀 넘어가고 제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경우로 제가 이해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척추 협착증은 일반적으로 감압술을 무조건 먼저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불가피한 경우에만 유압술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협착증인데 유압술을 첫 번째 선택으로 생각하는 건 매우 신중하게 생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허리 통증은 우리가 잘 견딜 수 있습니다. 절개술을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밖에서 현미경이 있기 때문에 이 안에 직선적인 시야가 있기 때문에 있게 됩니다. 하지만 양방향 내시경을 하게 되면 이 안에 카메라가 있기 때문에 안에서 보기 때문에 퍼진 시야로 보고 이렇게 보게 되면은 아주 작은 부분의 골절제로 이 안을 다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열어서 이 안의 부분을 다 보려면은 이 위쪽을 이 넓은 통을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이 뒤쪽을 상당히 많이 절제해야 됩니다. 따라서 양방향 내시경을 쓰는 게 훨씬 더 적은 골절제로 후관절을 훨씬 더 적게 상하게 하면서 기본적으로 감압술을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척추에 감압술을 하려면 이 척추관 쪽을 막고 있는 이 후관절, 이 뒤쪽 뼈를 건드리지 않고 뒤쪽을 감압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럼 이걸 얼마나 최소한 건드리고 감압을 하느냐가 결국 환자분이 허리를 얼만큼 잘 쓸 수 있는지, 그리고 이걸 얼마나 조금 건드려서 후관절의 불안정을 초래하지 않고 수술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겁니다. 양방향 내시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획기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건 넘어가고요. 제가 기존에 지금 현재도 그렇고 기존의 수술로만 유압술로만 치료했던 경우 치료가 가능했던 걸 내시경으로 치료하는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첫 번째 사례는 실은 저희 어머님입니다. 77세 여자 환자분이시고 수년째 지속된 양쪽 엉덩이 통증이고 허리를 펴기가 어려우셨습니다. 여기 보면 척추 두 마디가 디스크 자체가 완전히 주저앉아 있고 흔들리는 양상까지 보이고 계십니다. 이렇게 고령이시고 척추가 세 군데가 고속도로가 꽉 막혀 있고 척추관이 원래 높이보다 3분의 1 이하로 줄어들어 있는 마디를 3마디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MRI상 이 간격이 매우 적습니다. 이렇게 좁은 경우는 열어서 하는 방법으로 후관절을 상하지 않고 감압을 하는 게 매우 어렵습니다. 그리고 3, 4번 같은 경우에는 전방 전이까지 있기 때문에 이 후관절을 건드리게 되면은 추후에 허리가 흔들림 때문에 허리 통증이 생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매우 조심스럽게 어떤 방법을 쓰든 유압을 하든지, 그러니까 완벽한 감압을 못할 것 같으면 유압술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다 뜯어내고 고정을 하든지, 완벽한 감압을 할 자신이 있으면은 들어가는데 완벽한 감압을 하면서도 이 후관절을 건드리면 안 된다는 상반된 과제를 가지고 있는 분이셨습니다. 제가 감압술을 했고요. 위에 있는 사진들이 좁아진, 요거 좀 보여주실까요? 좁아진 관절이고요. 밑에가 넓어진 모습입니다. 원래보다 3배 이상 넓어졌고 좁아진 게 넓어졌고 좁아진 게 넓어졌고, 이런 식의 다발성 고도의 협착증은 기존에는 유압술로밖에 치료가 불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양방향 내시경을 능숙하게 하시는 분은 이걸 내시경으로 치료가 가능합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양방향 내시경을 초기에 배우시는 분들은 골절제가 많고요. 한 군데를 치료하는데 2시간 정도 시간이 걸리십니다, 보통. 그럼 이거 많이 걸리시면 3시간 걸리시는 경우도 있고요. 이걸 한마디 하는데 3시간 걸리시면 이거 수술하면 9시간 걸리겠네요. 그럼 이런 분들은 이런 선생님한테 진료를 봐서 내시경으로 이걸 치료해달라 그러면은 내시경으로 치료를 못한다는 답이 나옵니다. 근데 이런 거를 1시간 안에 하실 수 있으신 선생님, 그리고 골절제를 최소한으로 하실 수 있는 선생님한테 이걸 해달라 하면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즉 무슨 뜻이냐면은 자기가 계속 수술하려면 더 떨리는 게 맞고요. 제가 다른 사람한테 부탁하실 만한 분이 없어서, 그러니까 제가 이거 되게 어려운, 저희 어머님 케이스는 매우 어려운 케이스고 대부분의 선생님들한테는 이걸 내시경으로 치료해달라고 하시면 내시경을 아주 잘하시는 분들 너무 부담스러워하실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제가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게 너무 부담되는 경우여서. 그러니까 내시경이나 그 유압술을 하지 않고 치료하는 거는 불완전 수술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으신 경우셨어요. 저희 어머님 너무 좁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가 한 겁니다. 일단은 어머니 치료 후에 전후의 CT를 보게 되면은
뒤쪽에 보이시는 후관절 쪽이 후관절이 어디냐면 이쪽인데요. 이 후관절 쪽에 손상이 아예 없습니다. 골절제한 부분이 뒷면에서 봤을 땐 아예 보이지 않고 사선으로 돌려 보여야지 약간의 골절제가 보입니다. 그래서 양방향 내시경이 능숙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기존의 유압술로만 치료할 수 있었던 것들을 아주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습니다. 뭐 여담이지만 저희 어머니는 수술 끝나고 제가 변신 마취 하셨고요. 끝나고 올라가 보셨더니 저한테 하신 첫 번째 말씀이 여기 혈관에 주사 들어갔는데 아프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무슨 뜻이냐면 수술한 데는 하나도 안 아프셨다는 뜻이고요. 저희 어머니가 3개월째 전인데 수술하고 한 달째 저한테 오셔서 저한테 뭐라 그러셨었냐면은 키가 커진 것 같다고 그러셨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만성적으로 협착증 때문에 계속 허리를 굽히고 계셨었는데 허리를 피실 수 있으니까 키가 커졌다는 느낌을 받으시더라고요. 두 번째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5세 여자 환자분이셨습니다. 저도 열어서 수술하면 95세 환자분 수술 안 합니다. 수술 못 합니다. 환자분 아파서 진통제 한번 잘못 썼다가 통증으로 진통제 한번 잘못 썼다가 환자분이 갑자기 컨디션이 나빠질 수 있는 경우를 너무너무 흔하게 보기 때문에 이 환자분은 협착증도 고도의 협착증이 있으셨고요. 여기 보시면 신경이 좁아져 있으셨고요. 이런 경우도 하반신 마취로 치료를 합니다. 전신적인 영향이 거의 없어요. 환자분을 그냥 재워드린 경우고 이런 식으로 좁아진 척추관이 넓어지셨고 아주 행복해 하십니다. 허리 잘 펴진다고 잘 걷는다고. 좁아진 게 지금 얼핏 보시기도 3배 이상 넓어진 걸로는 보이실 겁니다. 여기 뒤에 보면 병목 현상이 생겨서 좁아져 있던 척추관이 이런 식으로 넓어진 겁니다. 나이가 많다고 해서 치료를 못할 거라고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연세가 많으셔도 환자분의 주된 신경학적 증상이 일으키는 부분, 그 부분만 양방향 내시경으로 치료를 해주셔도 증상이 확 좋아지십니다. 환자분의 제가 말씀드리지만 늘 말씀드리지만 허리뼈 자체의 통증으로 일상생활을 못 하시는 분은 아주 심한 전방전이 정도밖에 없습니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너무 단전적인 표현이었어요. 양방 척추 내시경 치료가 기본적으로 환자분들 알고 계신 거 내시경으로 치료해서 안 되면 수술하자. 열어서 수술하자. 시원하게. 아닙니다. 내시경도 내시경으로 치료했던 것 옛날에 열어서 수술했던 것도 정밀하게 내시경으로 봐서 재수술이 다 가능합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10년 전에 개방성 디스크 수술하셨고 5개월 전에 단방향 내시경 하셨던 분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신경 눌려가지고 여기 있는 부분에 빨간 부분에 인대가 두꺼워져 신경을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밀고 있습니다. 이거 10년 전에 디스크 수술하시면서 근육 절개했던 게 아직도 남아있는 부분입니다. 제가 재수술을 했습니다. 보시면은 여기 인대가 있던 게 없어져서 신경이 동그랗게 자기 형태를 찾았습니다. 여기 10년 전에 열어서 수술한 걸 영상을 보시면은 뼈를 이만큼 친 겁니다. 열어서 수술하면 보통 이 정도로 요거보다 그러니까 조금 많이 그러니까 보통은 이 정도의 뼈를 절제하고 안에 있는 디스크를 꺼냅니다. 이게 거의 표준적인 방법이고요. 제가 수술한 부분은 이 부분인데 어디를 수술하시는지가 잘 안 보일 겁니다. 오른쪽 왼쪽 비교했을 때 제가 연 부분은 얼만큼 뼈를 절제하고 수술한 거냐면요 요만큼 절제하고 수술한 겁니다. 요만큼 여기에서 보면 한 요 정도 선을 그은 만큼 여기서 봤을 때 요 정도 선을 그은 만큼 획기적으로 골절제를 적게 하고 치료가 가능합니다. 즉, 이 골절제가 적은 게 문제가 아니라 골절제가 적으면 덜 아프고요. 나중에 허리가 흔들릴 가능성이 적고요. 허리 불안정성이 생길 가능성이 적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생활의 복귀가 빠르고 재활도 쉽고 허리가 안정적입니다. 입원 기간은 보통 한 2박 3일 정도 되십니다. 전방전이증, 전방전이도 전방전이가 있다고 해서 유압술을 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전방전이가 아주 심한 경우 그리고 허리 통증이 극심한 경우에만 유압술이 꼭 필요한 거지 전방전이 있으면 다리 저린 증상이 있으시다면은 다리 신경학적 증상만 양방향 내시경으로 정교하게 근데 열어서는 이걸 건드리지 못하는 이유가 열게 되면은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골절제가 많기 때문에 허리의 불안정성이 더 조장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전방전이가 있는 경우엔 열어서 수술하는 것을 극도로 꺼려 합니다. 그래서 전방전이가 더 악화된 다음에 유압술을 하자 내지는 심하지 않은 전방전이에서 마비가 있으면 유압술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의 치료였습니다. 하지만 허리 통증이 크지 않고 전방전이가 있으면서 저린 증상이 심하신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이분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이렇게 좁아져 있었습니다. 확 넓어진 게 보이시죠? 전방전이가 있다 하더라도
허리 통증이 심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최소 침습으로 골절제를 최소화하고 들어가서 감압을 해서 충분히 환자분들의 기능을 좋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많이 넓어졌습니다. 그리고 척추 내시경을 하고 나서 척추 유압술을 하고 나면 지금 우리나라 척추 유압술을 하신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너무너무 많은데요. 이런 분들이 유압술을 하고 나서 원래 치료하시던 병원에 다시 가서 아프다고 말씀을 하시면은 큰 차이 없다는 설명을 많이 들으시는데 대부분 위쪽에 퇴행이 진행하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70세 남자 환자분이시고 20년 전에 2018년에 척추 유압술을 하셨습니다. 유압술을 한 위쪽을 보면은 척추뼈가 약간 어긋나 있고 높이가 낮아져 있습니다. 여기에 아까 말씀드린 것대로 흔들리는 경우, 디스크의 퇴행이 경우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협착이 와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절개한 경우보다 회복 기간이 짧은 거, 비교도 안 되게 짧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여기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유압술한 나사못 있는 거 바로 위쪽에서 척추 관절, 후관절 바로 밑에 쪽에 까맣게 돼 있어요. 여기가 협착이 있는 부분이고요. 이런 부분에 협착이 생긴 거는 감압을 해주려면은 열어서 감압하는 방법, 이 뒤쪽에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 후관절을 다 제거해야 됩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 열어서 하는 방식으로 치료하려면 유압술을 하나 더 연장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근데 양방향 내시경은 최소 절개로 안에 들어가서 움직임을 하기 때문에 자유도가 크기 때문에 반대쪽에 들어가서 이 밑에 있는 협착 부분을 다 제거를 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밑에까지 제거해서 노란 부분이 여기까지 갔습니다. 즉 협착증 수술을 하시고 나서 온 위쪽 관절의 통증 같은 경우도 양방향 내시경으로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협착증의 치료로서 유압술을 하시는 거에 대해서 매우 신중해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시면 이런 식으로 좁아져 있는 관절이 확 넓어졌습니다. 제가 끝으로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척추관 협착증은 생활 습관으로 관리하는 병입니다. 근데 환자분들이 생활 습관으로 관리하시는 게 좋긴 한데, 아니 증상이 심해지고 다리가 저리고 마비가 온 다음에 생활 습관으로 관리하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저는 그건 반대입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초기 협착일 땐 적극적으로 주사하고 약물 치료하고 생활 습관으로 관리하시는 게 좋습니다. 디스크도 마찬가지입니다. 심하게 디스크 터지지 않았을 때는 생활 습관으로 관리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심하게 디스크가 터져서 사회생활이 유지가 안 되고 다리에 마비가 오고 이상 감각이 생기셨는데도 생활 습관이나 보존적인 치료를 고집하시는 거는 대부분 환자분의 인생 경로가 바뀝니다. 대부분의 환자분의 인생 경로가 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허리는 너무너무 심한 통증이기 때문에 저는 초기나 중기에는 생활 습관이나 보존적인 치료로 생각한다고 하시고요. 중기나 후기로 넘어갔을 때는 마비가 있거나 이상 감각이 있으시거나 자세가 바로 안 되실 때는 유압술 말고도 좋은 치료 방법이 있으니까 한번 적극적으로 생각해 보셨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척추관 협착증은 기본적으로는 감압술로 치료해야 됩니다. 이게 제가 교과서에 제가 의학도로서 저는 배운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척추관 협착증은 감압술로 치료하시는 거고요. 양방향 내시경은 기본적으로는 유압술을 전혀 안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근데 유압술을 최소화하면서 치료할 수 있고요. 이거 자체는 양방향 내시경을 하시는 선생님의 숙련도와 매우 관련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똑같은 치료를 하지만 그걸 1시간 안에 마무리하실 수 있는 분과 1시간 반이 걸리신 분이 할 수 있는 옵션은 다르고요. 척추 내시경을 할 때 척추 내시경으로 척추 유압술까지 하실 수 있는 분이랑 척추 내시경으로 목 디스크까지 수술하실 수 있는 분이랑 내시경 치료의 수준은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어찌됐든 환자분들한테는 유압술을 갖게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셨던 분들한테는 척추 내시경은 상당히 유효한 대안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질문에 많이 답변을 못 해드린 것 같아서 제가 죄송합니다. 일단은 여기까지 하고요. 시간이 조금 넘었네요. 제가 다음번에는 척추 유압술도 척추 내시경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척추 유압술을 기본적으로 우리가 열어서 하는 치료라고 생각을 하고 계신데요.
기본적으로 척추 유압술은 열어야 한다는 것은 최신 지견에서는 꼭 맞는 얘기는 아닙니다. 열지 않고도 유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음번에 강의를 드리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자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너무 많아서 말이 좀 빨랐던 것 같아서 제가 좀 죄송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